작별하지 않는다. 한강지음 문학동네 출판. 바다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절벽처럼 일어선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대신 힘차게 뒤로 밀려나갔다. 수평선을 향해 현무암 사막이 펼쳐졌다. 거대한 무덤 같은 바닷속 오름들이 검게 젖어 번쩍였다. 함께 쓸려가지 못한 수만 마리 물고기들이 비늘을 빛내며 뒤척였다. 상어나 고래의 것으로 보이는 흰 뼈들, 부서진 배들, 번들거리는 철근들, 너덜너덜한 돛에 감긴 널빤지들이 검은 안반 위로 흩어져 있었다. 더 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섬이 아니구나. 검은 사막의 지평선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눈 덮인 산봉우리로 이어지는 경사면들이 시야 가득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나무들이 불에 탄 듯 검은 빛을 띠었다. 잎사귀도 가지도 남지 않은 채 재의 기둥들처럼 묵묵히 서서 검은 사막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선지 벌어지지 않는 입속의 압력을 느끼며 나는 생각했다. 왜 가지가 없어? 잎도 없어? 무시무시한 대답이 목구멍 안에서 도사리고 있었다. 죽었잖아. 그 말을 삼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퍼덕이는 새가 목구멍을 비집고 올라오는 통증을 견뎠다. 다 죽었잖아. 부리를 벌리고 발톱을 세운 그 말이 입안에 가득 찼다. 꿈틀대는 솜 같은 그걸 뱉지 않은 채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온다. 떨어진다. 날린다. 흩뿌린다. 내린다. 퍼붓는다. 몰아친다. 쌓인다. 덮는다. 모두 지운다. 어떻게 악몽들이 나를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과 싸워 이긴 건지, 그들이 나를 다 으깨고 지나간 건지 분명하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눈꺼풀 안쪽으로 눈이 내렸을 뿐이다. 흩뿌리고 쌓이고 얼어붙었을 뿐이다. 눈꺼풀로 스며드는 회청색 빛 속에 나는 누워 있었다. 눈을 뜨자 서쪽 창이 올려다 보였다. 뚜렷한 음영을 만들지 않는 흐린 날의 빛이 고요히 방을 밝히고 있었다. 벽에 걸린 인선의 검은색 긴 코트가 생각에 잠긴 듯 어깨를 수그리고 있었다. 열이 내려 있었다. 두통도 구역질도 사라졌다. 마치 진경제를 주사 맞은 듯 몸의 모든 근육들이 이완되어 있었다. 눈알에 찔린 자리가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매트리스 밖으로 팔을 뻗어 바닥을 만져보았다. 얼음처럼 찼다. 숨을 뱉자 흰 입김이 나왔다. 장판 바닥을 짚고 나는 일어섰다. 서랍장에서 털양말을 꺼내 신고 벽에 걸린 인선의 묵직한 코트를 더플코트 위로 걸쳤다. 낡은 카디건을 안까미로 손바느질해 덧댄 서울에서부터 인선이 입고 다니던 코트였다. 양쪽 소매단에 까만 보풀들이 물방울처럼 맺혀 있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귤껍질이 오른손 주머니에서 나왔다. 덧입은 코트의 단추를 목까지 채우자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희미한 송진 냄새가 났다. 간밤에 제대로 닫지 않아 반쯤 열린 미닫이 문의 문턱을 넘어 나는 마루로 걸어 나왔다. 회청색 유리창 너머로 내리는 눈이 보였다. 수많은 흰 새들이 소리 없이 낙하하는 것 같은 한방눈이었다. 냉장고 위쪽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4시가 이만큼 밝을 리 없으니 오후 4시인 거다. 목이 말랐다. 싱크대 수전을 틀어보았지만 짐작대로 물이 나오지 않았다. 단전되자마자 냄비에 받았던 물이 다행히 깨끗했다. 입술 끝을 대고 한 모금을, 이어서 2모금을 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몸속으로 번지는 걸 느끼며 잠시 서 있다가 허리를 굽히고 깨진 머그컵 조각들을 쓸어 모았다. 멀리까지 흩어졌을 조각들을 치우려면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필요했다. 인선이 현관에 두고 썼던 기억이나 마루를 가로질러 걸었다. 중문 너머 신발장 위에 놓인 손전등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제법 묵직한 손전등의 스위치를 누르자 불이 들어왔다. 아직 주변이 밝아선지 광량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건전지가 다른 걸까 생각하며 어둑한 마루를 빛의 기둥으로 훑어보다 숨을 멈췄다.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창백한 광선의 기둥이 관통한 새장 속에서 횃대에 발을 걸고 앉은 새가 한 번 더 삐 울었다. 아마. 갈라져 나온 내 목소리가 정적 속에 흩어졌다. 너는 죽었잖아. 간밤 새를 꺼낸 뒤 잠그지 않아 반쯤 문이 열린 철망을 향해 나는 다가갔다. 간밤과 다름없이 쭉정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물그릇도 여전히 바싹 말라 있었다. 아마의 정수리와 가슴에 돋은 짧은 흰털이 솜처럼 부드러워 보였다. 새하얀 긴 깃털들의 윤기가 흘렀다. 고개를 외틀고 나를 탐색하는 2 눈은 젖은 약홍처럼 반들거렸다. 내가 너를 묻었는데 어젯밤에. 꿈일까 의심하며 나는 말했다. 그 순간을 기다린 듯 눈 아래 상처가 욱신거렸다. 털양말을 뚫고 스며드는 마룻바닥의 냉기가 얼음장 같았다. 생생하게 차가운 공기 속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번졌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창밖마당을 나는 돌아봤다. 밤새 쌓인 눈을 갑옷처럼 둘러 본래 형상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저 나무 아래 내가 너를 묻었다. 새가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가 감싸고 여민 손수건을 비집고 칭칭 감아 매듭지은 실을 풀고 길을 맞춰 닫은 알루미늄 통을 열고 수건으로 감싼 뒤 십자로 묶었던 실을 끊는 것은 얼어붙은 봉분과 그 위로 쌓인 눈을 뚫고 날아올라 잠긴 문 안으로 들어와 철망 속 이 횃대에 앉는 것은 삐. 아마가 다시 울었다. 여전히 고개를 외튼 채 젖은 약홍 같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아마에게 물을 줘. 들리지 않는 인선의 음성에 복종하듯 나는 싱크대로 걸어갔다. 커다란 냄비의 물을 대접에 옮겨 담고 걸음마다 물이 넘치는 대로 새장 앞으로 돌아왔다. 그릇에 물을 채우는 동안 아마는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물이 남은 대접을 들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섰을 때야 퍼덕이며 날아올라 물그릇 앞 보조 횃대로 옮겨 앉았다. 목말랐니? 물 한 모금을 부리로 물었다가 허공을 올려다보며 삼키는 동작을 반복하는 아마를 지켜보다 나는 물었다. 동작을 멈춘 새가 고개를 외틀고 나를 보았다. 죽은 다음에도 배고픈 게 있어? 반들거리는 그 검은 눈의 표정을 결코 읽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아마가 다시 머리를 수그렸다. 부리를 벌려 물 한 모금을 물고는 고개를 들어 삼켰다. 어둑한 냉장고 안쪽을 살피기 위해 나는 손전등을 켰다. 불린 찹쌀과 물에 잠긴 두부 반모,
약간의 야채가 인선을 위한 음식의 전부였다. 새를 위한 것들은 훨씬 다양하고 정성스럽게 비축되어 있었다. 각기 다른 크기의 밀폐 유리병, 투명한 반찬통, 지퍼백들의 색색의 펠릿, 좁쌀, 건포도와 말린 크랜베리, 호두와 아몬드 슬라이스가 담겨 있었다. 간식으로 주곤 하던 소면은 문 안쪽에 있었다. 열려있는 한 봉엔 반남아 건국수가 남았고 뜯지 않은 두 봉이 더 있었다. 무엇이 새의 주식일까? 끼니마다 이걸 모두 먹이는 건지 두어 가지를 배 앞에 식사로 주고 어떤 것들은 따로 간식으로 주는지 알 수 없었다. 좁쌀과 말린 크랜베리와 호두를 골라 꺼냈을 때 새장 쪽에서 소리가 났다. 반쯤 열려있던 새장 문을 아마가 부리로 밀고 나왔다. 푸드덕 소리를 내며 천장에 거의 부딪힐 만큼 날아올라 허공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고는 식탁에 내려앉았다. 새들에게 간식이 아닌 식사를 줄 때는 반드시 새장에서 먹게 해야 한다고 인선은 말했었다. 그러지 않으면 새장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게 되고 제 시간에 재울 방법이 없게 되며 결국 모든 규칙이 깨진다는 거였다. 하지만 죽은 새도 그 규칙을 지켜야 할까? 나는 널찍한 도자기 접시를 싱크대 위쪽 선반에서 꺼내 좁쌀 한 움큼을 놓았다. 크랜베리는 촘촘하게 가위질을 해서 그 곁에 뿌렸다. 호두를 잘게 다져 접시 가운데 모아놓고 간장 중지에 물을 담아 접시 가장자리에 두었다. 먹어 아마.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나는 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아마가 삐 소리를 냈다. 괜찮아. 나는 말했다. 이리 와서 먹어. 새가 식탁 위를 걸어 접시로 다가왔다. 가장 먼저 좁쌀을 쪼아 먹고 물을 마셨다. 좁쌀 한 알에 물 한 모금, 좁쌀 두 알에 다시 한 모금, 크랜베리 한 조각에 물 두 모금을 마셨다. 너 배고팠구나. 그 말을 뱉은 순간 견딜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다. 지퍼백에서 건과일 한 주먹을 꺼내 입에 넣고 씹자 놀랄 만큼 달콤한 맛이 번졌다. 정전이 아니라면 전기레인지를 켜고 따뜻한 걸 만들어 먹을 텐데 나는 생각했다. 쌀죽을 끓일 텐데 대접 속 물에 담긴 두부를 꺼내 노릇하게 부칠 텐데 내 몫의 생두부와 호두를 작은 접시에 담아 새의 건너편에 놓고 유리잔에 물을 따라 들고서 아마와 마주 앉았다. 간수가 베어 짭짤한 두부를 한 입 삼킨 뒤 새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눈이 올까? 간장 중지에 담긴 물을 마시기 위해 수그린 아마의 머리가 알밤처럼 작고 둥글었다. 목덜미를 만지면 따뜻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죽은 새 같지 않았다. 꿈이 아니지 아마. 차츰 어두워지는 창밖 허공을 메우며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눈송이들을 나는 보았다. 밑동 아래 새가 묻힌 나무는 눈에 덮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건 꿈이니? 더 이상 먹지 않는 아마를 향해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아무렇지 않은 걸음으로 새가 내 손바닥 위로 올라왔다. 가칠가칠한 발이 살갗에 닿은 순간 심장과 눈동자에 동시에 불이 당겨진 듯 추위가 가셨다. 아마의 목덜미를 쓸었다. 더 쓸어달라고 목을 수그릴 때마다 더 깊게 쓸었다. 더 쓸어달라고 아마가 더 깊게 목을 수그렸다. 더 이상 아마가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 때까지 쓸어주었다. 실증이 난 듯 날아오른 아마가 창틀 위로 옮겨 앉았을 때 가칠한 발이 방금 내 손바닥을 밀며 남긴 약간의 무게와 힘을 곱씹으며 나는 새를 건너다 보았다.
거긴 추울 텐데 아마. 나는 말했다. 바람이 다 새어 들어올 텐데. 죽은 다음에도 추운 게 있나. 다음 순간 나는 생각했다. 배고픔이 있다면 추위도 있겠지. 공방에 있는 화목난로가 생각난 것은 그때였다. 거기 불을 지피면 이곳보다 따뜻할 거다. 냄비를 가져가 죽을 끓일 수도 있다. 기다려 아마. 식탁을 짚고 일어서며 나는 말했다. 불 피워놓고 올게. 아마가 창틀에서 날아올랐다. 식탁 위 갓등으로 옮겨와 앉으며 삐 길게 울었다. 늘어뜨러진 전선이 흔들리는 대로 갓등 위에서 그네를 타는 아마를 향해 나는 웃었다. 금방 데리러 올 거야. 간밤 공방과 안채로 오가며 내가 내놓았던 발자국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눈을 뚫고 가려면 처음부터 다시 길을 내야 했다. 눈에 묻혀 자루끝만 보이는 삽을 꺼내 털다 말고 나는 멈췄다. 살아오면서 보았던 눈송이 중 가장 커다란 것이 손등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막 내려앉은 순간 눈송이는 차갑지 않았다. 거의 살갗에 닿지도 않았다. 결정의 세부가 흐릿해지며 얼음이 되었을 때야 미세한 압력과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얼음의 부피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흰빛이 쓰러지며 물이 되어 살갗에 맺혔다. 마치 내 피부가 그 흰빛을 빨아들여 물의 입자만 남겨놓은 것처럼.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섬세한 조직을 가진 건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차갑고 가벼운 것은, 노가 자신을 잃는 순간까지 부드러운 것은. 이상한 열정에 사로잡혀 나는 눈 한 줌을 움켜쥐었다가 펼쳤다. 손바닥 위에 놓인 눈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손바닥이 연한 분홍빛으로 부푸는 동안 내 열기를 빨아들인 눈이 세상에서 가장 연한 얼음이 되었다. 잊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부드러움을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내 견딜 수 없이 차가워져 나는 손을 털었다. 흠뻑 젖은 손바닥을 코트 앞자락에 문질러 닦았다. 삽시간에 딱딱해진 손을 남은 손에 비볐다. 열기가 지펴지지 않았다. 몸속 온기가 모두 손을 통해 빠져나간 듯 가슴이 떨려왔다. 그 사이 공방 뒷문 앞에 다시 쌓인 눈을 치우고 문고리를 비틀어 당기자 어둠에 잠겨있던 실내에 마당의 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빛을 등지고 들어서며 나는 손전등을 켰다. 내 팔의 움직임에 맞춰 흔들리는 광선이 난로를 향해 낸 길을 따라 바닥의 피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걸어 들어갔다. 코드 뽑힌 전기 그라인더가 그림자를 펼친 작업대에 가까워졌을 때 거무스름한 사람의 형체 같은 게 보여 얼어붙듯 멈춰섰다. 검고 둥근 그 형상이 흔들리며 길어졌다. 웅크렸던 몸이 펼쳐지는 거다. 무릎이 펴지며 두 발이 땅을 디뎠다. 팔을 파묻혔던 얼굴이 나를 향했다. 경아야. 잠에서 막 깨어난 것 같은 목소리가 정적에 찰과음을 냈다. 나도 모르게 손전등을 끄고 등 뒤로 숨겼다. 바닥에 핏자국을 보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스쳐서다. 뒷문으로 들어온 회청색 빛이 인선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춰 손전등 없이도 표정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언제 왔어? 병실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다. 눈을 비비는 그녀의 오른손이 상처 없이 깨끗한 것을 나는 보았다. 어떻게 온 거야? 연락도 없이. 어둠 때문에 더 커 보이는 인선의 두 눈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얼굴은 왜 다쳤어? 나무에 긁혔어. 저런,
탄식하는 그녀의 눈이 어두워졌다. 왜 불이 꺼졌지? 낮은 목소리로 인선이 물었다. 혼잣말처럼 흐릿하게 덧붙여 중얼거렸다. 내가 끄지 않았는데. 그녀의 미간에 깊게 그어진 주름을 보며 나는 말했다. 정전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듯 그녀의 눈길이 내 얼굴을 비껴 뒷문 밖의 마당을 향했다. 언제 이렇게 눈이 내렸지? 내가 아니라 자신에게 묻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꿈인가? 점점 무거워지는 흰새들처럼 낙하하는 눈송이들을 내다보며 그녀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침내 눈길을 돌려 나를 마주보는 그녀의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지난 20년 동안 나에게 아껴뒀던 따스함이 한꺼번에 흘러나온 듯 조용히 물기를 머금고 빛나는 눈이었다. 여기서 잠드는 일이 좀처럼 없는데 왜 그렇게 잠이 쏟아졌는지 몰라. 부드럽게 불평하듯 그녀가 말했다. 추운 듯 두 팔로 자신의 어깨를 안으며 나에게 물었다. 춥지 않아? 낯익은 눈웃음이 어린 그녀의 눈가에 자잘한 주름이 패었다. 불 피울까? 화목난로 아래쪽에 조그만 문을 열고 작은 나무 토막들을 넣는 인선의 모습을 나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작업복으로 입는 낡은 청바지에 작업화를 신었고 목까지 올라오는 회색 스웨터 위로 빳빳한 감색 앞치마를 둘렀다. 낯익은 검정색 솜파카를 그 위로 걸치고 단추를 잠그지 않았는데 소매가 작업에 거추장스러웠는지 두 단을 접어올려 깡마른 손목이 드러났다. 잘리지도 꿰매어지지도 피 흘리지도 않은 오른손으로 인선은 양동이에서 톱밥 2줌을 덜어 나무 토막들 위로 뿌렸다. 널찍한 팔각기둥 모양의 성냥상자 옆면에 성냥머리를 부딪히며 말했다. 서울에선 이제 이런 성냥 찾으려고 해도 없는데. 톱밥의 불이 나무 토막으로 옮겨 붙길 기다리는 인선의 옆 얼굴이 침착하고 쓸쓸했다. 정류장 앞 전방에서 샀어. 몇십 년은 된 것 같은데 불은 잘 당겨져. 이내 솟아오른 불꽃의 빛이 그녀의 눈두덩과 콧날을 밝혔다. 여기 앉아. 하나뿐인 산발의 의자를 난로 옆에 놓으며 인선이 말했다. 너는 어디 앉아? 대답 대신 인선은 작업대 위로 올라가 앉았다. 전동 톱날에 자신의 피가 묻은 걸 모르는 듯 바닥에 다을락말락하는 다리를 아이처럼 천천히 흔들었다. 나는 뒷짐을 지고 걸어가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인선의 눈길이 난로에 머무는 동안 여태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전등을 의자 아래 가만히 내려놓았다. 길게 가로누운 통나무의 잘린 면이 발끝에 닿았다. 그 곁에 핏자국 위로 들이친 눈이 녹으며 캄캄한 얼룩을 만들어 놓았다. 난로 옆면에 눈동자들처럼 뚫린 2개의 바람구멍을 나는 보았다. 불꽃이 그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타닥. 나무 토막에 불이 붙으며 수피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네 생각을 많이 했어. 인선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들었다. 그녀도 그 바람구멍 속을 보고 있었다. 하도 생각해서 어떤 날엔 꼭 같이 있는 것 같았어.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불꽃들이 소리 없이 흔들렸다. 아무것도 더 묻지 않는 그녀의 태도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확고해서 지금 내가 짐작하는 그녀의 생각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인선은 언제나처럼 이곳에서 나무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서울에서 내가 받은 문자와 이 섬에서 겪은 모든 것이 망자의 환상이었을 뿐이라고. 그러잖아도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벽면에 기대선 나무들을 가리키며 인선이 물었다. 어떤 것 같아? 솔직하게 나는 대답했다. 나는 사람의 키 정도를 생각했는데 처음엔 그렇게도 해봤어. 스케일을 바꾼 이유를 이어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말을 아꼈다. 작업대 상판을 짚고 바닥으로 내려서며 가볍게 물었다. 차 마실까? 성큼성큼 작업장을 가로질러 숲 쪽으로 난 앞문을 향해 걸어가는 인선의 뒷모습을 나는 바라보았다. 정전되면 안채에서 고체 연료를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아마한텐 해로우니까 여기서 마시고 가자. 나에게서 멀어진 만큼 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가 앞문을 열자 한결 실내가 밝아졌다. 그 빛에 의지해 문 옆 조그만 냉장고에 불 꺼진 냉동실을 뒤적이며 인선은 모르는 노래 한 소절을 허밍으로 불렀다. 시고 심심한 산열매를 또 끓이려는 걸까? 제목이 뭐야? 밀폐용기에 담긴 것을 나무 숟가락으로 덜어 주전자에 넣다 말고 인선이 물었다. 우리 프로젝트 말이야. 미소 띤 얼굴로 나를 돌아보며 그녀는 주전자에 생수를 부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제목을 묻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작별하지 않는다. 주전자와 머그잔 2개를 양손에 들고 걸어오며 인선이 되뇌었다. 작별하지 않는다. 열린 양쪽 문으로 바람길이 통해 난로의 바람구멍 안쪽으로 세차게 솟구쳐 오르는 불꽃이 보였다. 검붉게 달아오른 난로 위에 인선이 주전자를 올렸다. 주전자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삽시간에 증기가 되며 모래알 쓸리는 소리를 냈다. 말을 꺼내지도 얼굴을 마주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앉아 있었다. 주전자 밑면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에야 인선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작별 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아직 주전자의 부리에서 김이 솟지 않았다. 비등점을 넘어서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완성되지 않은 거야, 작별이? 실타래 같은 증기가 주전자 부리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맞물렸던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반쯤 열렸다 닫히길 반복했다. 미루는 거야, 작별을? 기한 없이? 앞문 너머로 보이는 숲의 아래쪽이 거의 검어졌다. 눈에 덮여 둥글고 부슬부슬한 윤곽선을 새로 얻은 나무 밑동들이 방명 속에 희미하게 빛났다. 저 어둠을 뚫고 갈 수 있을까? 나는 생각했다. 간밤과 달리 이제 나에겐 손전등이 있다. 하지만 그 사이 눈이 더 쌓였다. 무사히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 해도 피읍으로 나가는 버스가 다니지 않을 거다. 인선이 있는 병원에 연락하려면 불 켜진 집들의 문을 두드려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청해야 할 거다. 봉합한 신경이 끊어진 걸까? 나는 생각했다. 어깨를 절개한다던 수술을 받은 걸까? 마취가 잘못되었을까? 다른 의료사고가 있었나? 내 답을 듣기를 체념한 듯 인선이 오른손에 목장갑을 끼웠다. 성난 듯 달그락거리는 주전자의 손잡이를 집어들고 작업대에 나란히 놓은 2개의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걱정했던 거 기억나? 먼저 부은 잔을 나에게 내밀며 인선이 물었다. 산호디가 아니었다. 연두빛이 도는 맑은 차에서 풀냄새가 났다. 제주에도 충분히 눈이 오느냐고 네가 걱정했잖아. 자신의 잔을 들고 작업대에 기대서며 인선이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가시지 않은 입술이 찻잔에 닿는 거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렇게 뜨거운 것을 혼이 마실 수 있나? 무슨 차야?
나는 물었다. 조리대 잎. 나도 자네 입술을 댔다. 차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간 순간 내가 얼마나 그걸 기다려왔는지 깨달았다. 혀끝을 댈 만큼 뜨거운 걸 마시는 것. 그 열기와 식도와 위를 적시는 것. 어렸을 땐 온 식구가 물 대신 이걸 마셨어. 인선이 말했다. 산에서 조리대 끊어오는 심부름도 많이 했어. 신경쇠약에 좋다고 해서. 잔에서 입술을 뗀 인선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뱃속에도 이 차가 퍼지고 있을까? 인선이 혼으로 찾아왔다면 나는 살아있고, 인선이 살아있다면 내가 혼으로 찾아온 것일 텐데, 이 뜨거움이 동시에 우리 몸속에 번질 수 있나? 숲을 향해 나는 흠칫 고개를 돌렸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 인선이 달래듯 말했다. 눈이 날리지 않으니까 무게를 못 이겨서. 청회색 방명이 나무들의 우둠실을 밝히고 있었다. 희미한 빛을 품은 한방눈이 계속해서 그 위로 떨어져 내렸다. 나는 더 차를 마셨다. 위가 뜨겁게 채워질수록 수그렸던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곧아졌다. 반쯤 차가 남은 잔을 들고 자세를 바로 하며 나는 말했다. 나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인선이 어깨를 앞으로 기울였다. 내 말을 집중해 들으려는 것이다. 어떻게 지낼 수 있었어? 인선의 몸이 좀 더 앞으로 기울어졌다. 이곳에서 혼자 말야. 미소 띤 얼굴로 그녀가 되물었다. 이곳이 어떤데? 가로등도 이웃도 없는 집에서 말야. 눈이 내리면 고립되고 전기와 물이 끊기는 집 말이야. 밤새 팔을 휘두르며 전진해오는 나무가 있는 곳. 내 하나만 건너면 몰살되고 불탄 마을이 있는 곳 말이야.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앞서 내가 했던 말을 조용히 반박하듯 인선이 말했다. 혼자가 아닌데 나는? 고요한 사랑의 빛이 그녀의 얼굴에 어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마가 있잖아. 그 빛이 꺼지는 듯하다 잔불처럼 쓸쓸히 되살아났다. 아마는 죽었어. 여러 달 전에. 아마는 사흘을 물만 먹었어. 그렇게 좋아하던 오디도 안 먹었어. 인선이 잠시 말을 끊었다. 아침까지 분명히 괜찮았는데 저녁에 안채로 돌아가서 보니 이상하게 아마 눈이 흐렸어. 그 길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하루를 못 넘겼어. 숲에서 흘러오는 방명이 빠르게 검어지고 있었다. 어두워질수록 난로의 바람구멍들이 선명히 붉어졌다. 왜 나한테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한 걸까? 아프다 해도 나는 천적이 아닌데. 두 개의 그 붉은 구멍을 응시하며 그녀가 말을 이었다. 눈동자 같은 그것들을 지켜보면 뜨거운 말이 쇳물같이 흘러나오기라도 할 것처럼. 우린 대화를 나눴어. 너도 봤지? 작업대에서 내려서며 인선이 물었다. 사실은 어떤 말도 나눠진 적 없었던 걸까? 새는 새였고 나는 인간이었을 뿐일까?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다시 목장갑을 끼고 난로에 달궈진 문을 열었다. 부직갱이로 나무 토막들을 뒤집자 불티가 튀었다. 불꽃의 열기가 내 얼굴까지 끼쳐왔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인선의 목소리가 그 열기 사이로 번졌다. 정말 헤어진 것은 아니야. 아직은. 어떻게 위로할지 알 수 없어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어디에 묻었어? 선홍빛으로 달궈진 난로의 문을 닫으며 인선이 대답했다. 마당에. 마당 어디?
나무 아래. 눈을 들어 창이 없는 마당 쪽 벽을 보며 그녀가 말했다. 네가 사람 같다고 했던 나무 있잖아. 눈 속 무덤을 내 손으로 파헤쳤을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작은 뼈들을 내가 삽으로 부수고 손갈퀴로 흐트러뜨렸는지도 모른다. 인선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악수를 청하는 거라고 나는 잠시 착각했다. 그러나 빈잔을 달라는 거였다. 나에게서 받아든 잔과 자신이 마시던 잔을 겹쳐 작업대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말했다. 이렇게 두고 가자. 오늘 우리 몸이 닿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야 나는 알았다. 오랜만에 만나면 언제나 서로 어깨를 안았다.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인사를 나누는 동안은 손을 잡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있었나. 몸이 닿는 순간 상대의 죽음에 전염될 것처럼. 콩죽 먹을래? 앞문으로 걸어간 인선이 푸르스름한 바깥을 등지고 물었다. 너 그거 좋아하잖아. 인선이 등 뒤로 손을 뻗어 문을 닫자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사위가 어두워졌다. 미리 콩을 불려놔야 끓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몸을 돌려 잠금쇠를 거는 그녀를 향해 나는 물었다. 불려서 얼려놓은 게 있어. 정전이라 믹서기를 못 쓰니까 콩이 씹힐 텐데 그것도 맛있어. 인선이 성큼성큼 앞장서는 대로 나는 뒷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발이 디딘 곳으로만 걸으니 신기하게도 어떤 나무에도 부딪히지 않았고 피를 밟지도 않았다. 그녀를 따라 문을 나서기 전에 나는 난로를 돌아보았다. 달궈진 옆면에 뚫린 2개의 붉은 구멍이 여전히 눈동자들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둑한 문 밖에서 인선은 눈을 맞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송이들이 깃털처럼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서 사라지고 있는 방명 속에서도 결정들의 형상이 보였다.